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카카오뱅크가 실적을 개장 전에 발표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 1,11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난 수치는 물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카카오그룹주 제발 좀 바닥을 잡고 이제 좀 올라와 줘야겠죠. 오늘도 주가 흐름 한번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가 말고요. 죄송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우 소장,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적주 이야기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급등하며 단숨에 코스피 지수가 2,730포인트를 회복하긴 했지만요. 2분기 뚜렷한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만한 재료는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실적 개선 업종과 종목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김용재 이사님 어떤 업종 좀 집중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올해 코스피가 어제 좀 상승을 해서 이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큰 흐름에서 보자면 전년도 종가인 2,650선을 기준점으로 고점은 2,770 그리고 저점은 2,550에서 약간 박스권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원인은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주는 매크로 환경이 역시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수준, 그리고 국제 유가가 일정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큰 변동이 없는 시장 흐름 안에서 결국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올해 코스피 업종에서의 상승 업종을 살펴보면 금융, 자동차, 조선, 유틸리티, 의료업종, 기계업종이 한 10% 이상 업종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상승 원인에는 여기에는 분명히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도 있겠었겠지만, 실질적인 상승의 원동력은 기업 이익의 증가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당분간 박스권 움직임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향후에도 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지수 대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코스피 전체 이익 증가율 대비 더 높은 이익 증가율이 기대되는 업종에서 종목을 좀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십니다. 일단 벤치마킹으로 할 수 있는 지수가 코스피인 만큼 코스피 12개월 선행 그런 순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한 185조 원으로 형성됐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 2월 말 이후에 약 5.2% 상승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 상승률 대비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업종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업종에는 19.1% 상승한 헬스케어, 그리고 14.4% 상승한 반도체, 그리고 7% 상승한 조선업이 있어서 이들 업종 내 실적 성장 예상 종목으로 접근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퀀트를 이용한 전략에서 추천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으로는 현재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업종에 대한 종목을 좀 포트에 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연말까지 양시장에서 이익률 상승이 좀 예상되는 업종에는 소프트웨어, 미디어, 2차 전지, 화장품, 호텔 레저가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말로 갈수록 이익이 계속 오를 만한 그런 업종으로 소프트웨어, 2차 전지, 화장품, 호텔 레저 이런 분야 주목해보자, 이런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가 커지면서 어제 삼성전자 4.77% 급등한 81,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남인호 소장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삼성전자가 뛰어야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제 덕분에 코스피도 많이 뛰었죠. 삼성전자 목표가 12만 원까지 나왔는데 12만 전자 도달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나 소장님? 네,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12만 원 갈 겁니다. 그러나 올해 갈 거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노 코멘트, 답을 안 하겠다. 그 이유가 뭐죠? 올해는 갈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JP모간 그리고 HSBC에 이어서 드디어는 국내 모 증권사가 삼성전자 TP를
1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타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금년 1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약 9천억 정도 흑자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분이. 그런데 작년에 15조 적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사회생한 겁니까? 그래서 아마 금년도 삼성전자 전반적인 영업이익이 약 40조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8만 원대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 말에는 전 동의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제 앞으로 한 7개월 남았나요? 금년에 12만 원까지 간다 이거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다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 이해수 앵커께서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죠. 삼성전자 투자 전략 어리버리하게 말하지 말고 확실히 말해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수 8기 9도 7만 원대는 사고 8만 원대는 기다리고 9만 원대 파는 게 좋겠다. 지금도 저의 그 생각은 여전히 동일하고요. 오늘은 하이닉스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하이닉스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15수 20도입니다. 15만 원대 근접하면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20만 원대 가까이 가면 하이닉스 물량을 좀 줄이자.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 비중은 5대5입니다. 뭐 어떤 종목이 5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5대5로 가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반도체 전체 투자 비중 1,000만 원 중에서 혹은 5천만 원 중에서 반도체 비중은 30%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에서 30%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을 꼭 30%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금년의 주도주는 반도체와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전히 9만 원대에서는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올해 안에는 10만 전자는 당장 좀 힘들겠다. 10만 전자도 좀 힘들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 원대, 10만 원에 오늘 1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네, 나 소장은 주식을 삼성전자 물량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8만 전자.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전자, 12만 전자까지 분명히 힘찬 랠리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I 반도체 랠리 속 빛나는 전력 설비주 소식도 한번 짚어볼까요? AI 반도체 열풍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대원전선과 세명전기공업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LS와 HD현대일렉트릭도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전력 설비 관련주 이제는 정말 보유자들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기업별 접근 전략이 조금 다릅니까? 일단 좀 접근 전략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뭐 무상증자라든지 개별적인 이슈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소전선주들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전압 관련된 이제 한마디로 좀 싼 전선인데, 이런 전선들의 수요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물론 양은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 밸류를 계산해 보면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론부터 일단 종목은 한번 쭉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I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줄이은 데이터 센터 이제 투자 확대를 발표하고 있는 여파가 지금 전력망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이제 국제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재련량이라든지 채굴량은 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이제 구리도 약간 공급난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센터도 확충하려고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반도체도 부족하고 전력도 모두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게 예상되고 있고요. 2032년의 전력 비중을 보면 데이터 센터가 한 30%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히트펌프라고 해서 난방에 주로 쓰이는 게 한 9% 정도, 그다음에 전기차로 한 7% 정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체 전력량의 거의 지금 한 절반 정도를 이쪽에서 다 가져가는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확충이 계속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노후화된 송배전 설비를 교체하는 교체 수요도 계속 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송전과 배전 사이에서 너무 많은 전기가 손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교체하면서 효율화를 좀 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해상풍력 관련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뉴스도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송전망이 부족해서 이게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 구리 공급의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어서 구리 채굴까지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물이 부족해서 채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쪽이 거의 한 20년 만에 호황이 왔다. 뭐 기업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 이외에 만약에 전선주들은 조금 뭐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초고압부터 중저압까지 제품군을 다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전력기기 매출이 이제 다 잘 만들고 있고 미국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건설 부분이 있어서 약간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 HD 현대일렉은 미국 및 국내 증설 효과 계속 증설하고 있고요. 5월에 또 MSCI 5월 지수 편입이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이게 약간 좀 몰릴 수 있고 그 발표 이후에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룡전기는 중저압 변압기 수요 증가 예상. 이게 이제 국내도 중저압 변압기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전에서 지금 발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미국이 한 7, 한전이 한 30% 정도 보시면 되는데 향후에 재룡전기도 생각보다 꾸준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죠. 뭐 많이 이제 대주자 생기면서 해저 케이블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 중인데 이것도 공장이 다 완공될 때까지 한 27년 정도니까 사실 아직까지 좀 시간은 좀 있다. 근데 이게 좀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에코에너지는 해저 케이블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 중인데 이게 베트남에 있는 법인인데 베트남에서 지금 이익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신사업도 있지만 인도 차이나를 넘어서 지금 유럽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럽이 가깝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그다음에 일진전기는 전력 케이블과 초고압 변압기를 둘 다 하고 있는 회사인데 두 사업 모두 지금 올해 10월, 12월에 지금 공장 증설을 완료 예정이어서 향후에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가 좀 여전히 있고요. 가온전선은 LS전선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저압 전력 케이블을 주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닥 마진율은 그닥 높진 않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픽은요? 저는 탑픽은 HD 현대일렉이 여전히 탑픽이고요. 차선호조로는 재룡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요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력 설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은 알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뛰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들어가도 될지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이건희 대표 얘기는 데이터 센터 2032년까지 30%를 차지할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수요는 꾸준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맞죠? 예, 뭐 앞으로 향후 3년이 지난 3년보다 거의 훨씬 더 호황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주가가 반영 중인데 어디까지 반영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가 3년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 업종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위메이드 플레이가 실적 공개했죠. 전년 동기 비교해서 매출이 0.9% 감소했는데 영업 손실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게임의 대장주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게임주들 반등을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게임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때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금방 데브시스터즈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컨센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위메이드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지금 8시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장영국 대표가 사임을 했고 이제 박한호 대표가 새롭게 이번에 콘콜에서 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련된 IR 실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 쪽에 실적이 크게 향상 됐던 부분 그리고 나이트 크루와 관련된 그런 이제 글로벌 이제 P2E 관련된 실적들이 이메이드 실적을 크게 개선을 했던 부분이 있고 이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썬데이토죠 이제 애니팡 시리즈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이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작년 한 3분기 이후에 이제 실적이 이제 큰 폭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크게 개선이 되었었는데 제가 이제 게임주를 2분기 때부터 봐야 된다는 이유는 이제 시프트업이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6월, 7월 달에 이제 IPO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이제 실제로 서브커처 장르에서 굉장히 큰 흥행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콘솔 게임도 정부에서 굉장히 밀어준다고 하고 있는데 스텔라 이제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실제적으로 지금 콘솔 시장에서 큰 흥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장하게 되면은 3조 원 이상 가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NC서포트가 3조 9천억 그리고 펄어비스가 2조 9천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상장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시총 1위가 좀 뒤바뀔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게임에 대한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 실적이 하나둘씩 올라가고 그만큼 콘솔 쪽에 시장을 진입하는 이제 업체들이 조금 실적이 살아나는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펄어비스도 붉은 사막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조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게임주에 대한 분위기는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비록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게임주는 지금 바닥이다,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죠?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 게임주들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지만은 결국 숫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 시장 자체가 280조 시장에서 한 90조 이제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중국 쪽에 조금 의존도가 높았다면 이제는 북미나 유럽, 일본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도 지금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오늘 크래프톤과 카카오 게임즈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서 실적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PI 첨단 소재, 한국금융지주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한편 WCP 목표가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 목표가를 64,000원으로, NH투자증권은 한선 목표가를 25,000원으로, 하나증권은 고려아연 목표가를 67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럼 이 중 상향 리포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BNK 투자증권은 PI 첨단 소재 1분기 실적과 관련해 전방 수요 부진과 고객사 신규 주문 지연으로 예상을 하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1분기에 주력 사업인 방열 시트용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매출이 2분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33,000원에서 3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다울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 목표가를 84,000원에서 89,0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1분기 실적을 두고 전반적으로 손익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수료 부분에서 IB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는 점이 주요했다고 봤는데요. 이외에도 비수수료 부분도 개선됐다고 전했고요. 이런 고른 이익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3개년 평균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투자된 자본 대비 이익의 비율 전망치를 8.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하향 리포트도 확인해 볼 텐데요. KB증권은 WCP 목표가를 7만 원에서 5만 7천 원으로 내려 잡았습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2023년에서 2032년 분리막 판매량 추정치를 기존의 165억 제곱미터에서 141억 제곱미터로 약 15% 하향 조정한다고 전했고요. 또 보수적인 가동률 전망치에 따라 영업이익 전망도 낮춰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2025년 말에는 외형 성장 대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2차 전지 소재 업종 탑픽은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가 유지된 카카오페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와 관련해 현재 제로페이 연동, 페이민트 인수 등으로 성장 기반은 확보됐다며 결제 매출 성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네이버페이와의 오프라인 결제 경쟁이라고도 봤고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부담이 없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으며 따라서 목표가를 64,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율 상황 점검해보죠. 지난달 1,400원대를 터치하고 최근 1,300원대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 원달러 환율. 하지만 여전히 1,400원대 재진입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과거의 사례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렇게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때 그때가 바로 저가 매수 적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남인호 소장님의 고견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 과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이 있었는데요. 1번은 1990년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무너진 IMF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고요. 세 번째가 작년 초였죠. 미국 FRB가 금리 인상 러시를 필 때 바로 우리 원화가 1,400원을 넘겼습니다.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원화가 약해진 게 아니고 그 다음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되냐. IMF 때도 그랬고 국제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금리 인상 러시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로 우리 주가지수는
큰 폭으로 적게는 500%, 많게는 100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1,400원 넘어섰죠. 그러니까 그때 지수가 얼마입니까? 2,600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1년 내로 우리 주가는 2,600보다는 월등히 많은, 심지어는 3,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화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좋은 업종은요. 1번 반도체, 2번 자동차, 3번 조선, 4번 금융업종입니다. 꼭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이런 업종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포트폴리오 꼽아주신 것들이 다 이제 고환율 수혜주로 꼽히는 것들이네요. 특히 뭐 자동차, 뭐 조선 이런 데들이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어서 호실적을 공개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이 6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아쉬운 상황인데 반등 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김영재 이사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주항공 1분기 실적 예상보다 훨씬 좋았는데 뭐 컨센서스를 좀 소폭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1분기 실적이 좀 올라온 거는 보통 이제 항공사의 경우에는 달러로 비용을 지불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달러가 강세일 때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1분기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또 이런 것이 좀 뒷받침되었고 또 운임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지되면서 이런 좋은 실적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도입한 신규 기재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제주항공을 포함한 저가 항공사의 주가는 사실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 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뭐 이랬지만 계절적 비수기인 2분기에는 실적이 1분기 대비 3분의 1 토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항공업의 부정적인 또 환율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연초 대비 업황 전망과 관련한 이런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엔저가 예상보다 훨씬 더 지속되면서 일본 방문 수요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고 또 동남아 조선 정상화와 더불어서 각 항공사들이 공급을 30%나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초에 추정 실적을 바탕한 투자 전략도 수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CC 간에는 사실 뭐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가 더 존재하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LCC 자리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좀 1위 자리는 좀 넘겨줄 수 있지만 일단 가장 우려가 되었던 아시아나 화물 부분에 참여하지 않았었다는 것이 일단 불확실성 해소되었고 또 신규 기재 도입 시 리스가 아닌 구매 방식으로 진행해서 항공 실적 변동이 추측될 수 있다는 점 이게 투자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진에어가 가장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양사 합병으로 LCC 1위에 도달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항공기 정비가 좀 요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 효율성이라든지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다른 LCC 업체 대비 유리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CC 기업 토픽주로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진에어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여러분, 피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관리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크림입니다. 매일 선크림만 발라도 피부 노화가 훨씬 더디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선케어 시장이 활짝 웃고 있는 화장품주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볼 텐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선크림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웃을 수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이 있나요? 이건희 대표님. 일단 뭐 올해도 작년에도 되게 좋았죠. 화장품은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치고 나가면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24년도에는 아마 선크림 제품이 도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특히 미국인들이라든지 뭐 호주, 뭐 유럽 사람들 보면 선크림을 좀 바르는 걸 조금 꺼려하는 쪽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뭐 피부암 예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피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자외선 차단제가 지금 일상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내에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해서 팔고 싶어도 아무나 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선케어 제품에 대한 확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본격
확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이미 허가를 받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한국콜마, 인그루드랩, 선진 뷰티 사이언스 정도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콜마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OEM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OEM, ODM 전문 회사로 일부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가고 있고요.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분을 인수해서 미국 이제 뉴욕 맨하탄 옆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미국 내 FDA 승인에서 지금 2021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와서 한 100여 건 이상을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선크림 시장 커진다라고 하면 인그루드랩의 한 매출이 한 20% 정도 지금 차지하고 14에서 20%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고 이제 시총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화장품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2019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아놔서 이 원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 내 선케어 제품 확대 수혜 기업 탑픽은 인그루드랩, 차선호주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2분입니다. 어젯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7%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화진 과장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또 이제 바이오 코리아 2024 개최가 됩니다. 물론 바이오 유럽이나 바이오 USA에 비해서 규모는 좀 작긴 하지만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들이 좀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에이빌 바이오나 유황양행, 그동안 이제 관련된 신약, 차세대 신약 플랫폼이나 이런 당뇨 관련된 세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에 따라서 또 바이오 흐름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애플 아이패드가 이제 18개월 만에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또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OLED 적용했던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이번에 아이패드 자체가 굉장히 슬림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시각 업체들, 아바텍이나 켄트로닉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OLED 관련해서는 P&H테크나 덕산네오로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이나 신세계, 카카오뱅크 관련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또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관련 대형 IPO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가 HD 현대 쪽에서 이제 그런 관련 AS 관련된 유지 보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25조 관련 이번에 규모에 자금이 몰렸으니까 오늘 관련된 코스피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이렇게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